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매일 밤 평균 2시간씩 평생으로 따지면 무려 6만 시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소비하면서 말이죠. 이 시간 동안 당신은 날아다니고 죽은 사람을 만나고 현실에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이상한 현상이 노벨상급 발견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1862년 어느 겨울날 한 화학자가 낮잠을 자다가 본 환상 하나가 과학사를 완전히 바꿔버렸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아무도 이게 왜 일어나는지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묘한 뇌의 작동 방식, 꿈이라는 현상의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독일의 화학자 아우구스트 케쿨레는 벤젠이라는 화합물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탄소 6개, 수소 6개로 이루어진 이 분자가 도대체 어떤 모양인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보통 탄화수소는 수소가 탄소보다 많은데 벤젠은 비율이 똑같았고 이게 당시 화학자들을 미치게 만들었죠. 케쿨레는 수없이 많은 밤을 고민하다가 어느 날 벽난로 앞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원자들이 춤을 추더니 갑자기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뱀이 자기 꼬리를 물면서 완벽한 고리를 만드는 순간 케쿨레는 벌떡 일어났죠. 벤젠은 고리 구조였던 겁니다. 이 한 번의 꿈이 유기화학이라는 학문 전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놨고 현대화학의 기초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왜 우리 뇌는 잠을 자면서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우리는 하루에 약 2시간씩 꿈을 꾸는데 80년을 산다고 치면 총 6만 시간, 깨어있는 시간으로 환산하면 무려 10년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시간을 쓰는데 아무 이유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분명히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은 꿈을 꿉니다. 기억을 못할 뿐이죠.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자기가 꾼 꿈을 기억한다고 하는데 특이하게도 여성이 남성보다 꿈을 더 자주 기억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뇌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처음엔 각성 상태에서 수면으로 넘어가면서 호흡이 느려지고 체온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 얕은 수면을 거쳐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는데 이때 뇌에서 델타파라는 특별한 파동이 나타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렘 수면 단계가 오는데 이때 눈이 빠르게 움직이고 호흡이 다시 빨라집니다. 바로 이 렘 수면 단계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때 뇌의 활동량이 깨어있을 때와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인간만 꿈을 꾸는 게 아닙니다. 고래도 꿈을 꾸고 원뱃도 꿈을 꾸고 심지어 당신이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도 꿈을 꾸죠. 아마 맛있는 간식이나 공을 쫓아다니는 꿈을 꿀 겁니다. 과학자들은 렘 수면을 경험하는 거의 모든 동물이 꿈을 꾼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역사를 돌아보면 꿈에 대한 해석은 시대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꿈은 영적인 의미를 가졌고 성경에도 꿈 해석이 나올 정도죠. 그런데 꿈 해석이 가장 발달했던 곳은 고대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인들은 흔한 꿈들과 그 의미를 정리한 책을 여러 권 만들었고 전문 꿈 해석가들이 이 책을 보고 사람들의 꿈을 풀이해줬어요. 예를 들어 다리가 떨어지는 꿈을 꾸면 죽은 사람들이 당신을 심판하고 있다는 뜻이었고 폭력적으로 죽는 꿈을 꾸면 오히려 장수한다는 좋은 징조였습니다. 심지어 나일강에 오줌을 붓는 꿈을 꾸면 풍작이 온다는 해석도 있었죠. 꿈이 숨겨진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믿음은 20세기 초까지 이어졌습니다. 1900년에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꿈 연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는데 프로이트는 꿈 해석을 통해 무의식적 욕망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든 게 그가 꾼 한 꿈에서 시작됐는데 너무 유명해서 이름까지 있고 위키피디아 문서까지 있는 이르마의 주사 꿈이죠. 이 꿈은 프로이트가 완전히 치료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옛 환자에 관한 것이었는데 프로이트는 이 꿈을 분석하면서 깨어있을 때 이루지 못한 소망이 꿈에서 표현된다는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일부 소망이 당혹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의도적으로 꿈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진짜 의미를 숨긴다고 봤죠. 칼 융은 프로이트의 이론을 더 확장시켰습니다. 융은 꿈에 자주 나타나는 원형적 상징들, 예를 들어 현명한 노인이나 트릭스터 같은 것들이 인류에게 보편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융에 따르면 꿈은 두 가지 기능을 했는데 하나는 꿈을 꾸는 사람이 무시하거나 억압한 것을 보상해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꿈에서 미래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데, 한 연구에서 사람들은 비행기 추락 꿈을 꾸면 정부의 테러 경고보다 그 꿈 때문에 여행을 취소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답했거든요. 하지만 현대 과학은 프로이트나 융의 방식에서 벗어났습니다. 오늘날 연구자들은 꿈을 해독해야 할 숨겨진 메시지로 보지 않고 꿈을 꾸는 것 자체가 우리 뇌에 어떤 기능과 이점을 주는지 연구하고 있죠. 처음에 과학자들은 꿈이 그냥 뇌의 기본적인 생물학적 과정의 부작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자는 동안 경험하는 신경학적 잡음 같은 것이고, 뇌의 다른 부분이 이 잡음을 이야기로 엮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활성화 통합 이론인데, 하지만 실험 결과 꿈은 실제로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다른 것들보다 꿈에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높았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꿈은 무작위 잡음이 아니라 우리 뇌가 건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꿈에서 보는 내용은 대부분 깨어있을 때 했던 일과 관련이 있는데, 특히 새로운 걸 배울 때 더 그렇습니다. 한 연구에서 알파인 레이서2라는 스키 게임을 한 참가자들 중 3분의 1이 그 게임에 대한 꿈을 꿨다고 보고했어요. 생각해보세요. 매일 일어나는 일들은 단 한 번만 일어나는데, 단기 기억 속에서 이 경험들은 매우 약하고 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경험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려면 여러 번 재생되어야 하는데, 바로 꿈속에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꿈을 꾼 직후의 뇌 활동 패턴은 뇌가 일화 기억, 즉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억을 저장하고 불러올 때의 패턴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꿈은 우리 경험의 일종의 기억 재생인데, 거기에 이상한 요소가 추가로 덧붙여진 거죠. 이걸 테스트하기 위한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사람들에게 3일 동안 7시간 동안 테트리스를 하게 했는데, 테트리스를 한 후 참가자들은 잠들 때 테트리스 조각들이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장기 기억에 저장하기 위해 게임을 재생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하지만 꿈이 항상 즐겁기만 한 건 아닙니다. 꿈은 악몽으로 변할 수 있거든요. 악몽의 정확한 정의는 없지만 보통 당신을 깨울 정도로 고통스럽거나 무서운 꿈을 말하는데, 약 40개의 꿈 중 1개가 악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뇌는 최악의 공포와 기억을 다시 재생하는 걸까요? 위협 시뮬레이션 이론에 따르면 꿈은 우리가 위험한 사건과 상황을 연습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꿈에서 트라우마 경험을 다시 겪는 거죠. 뇌가 안전한 환경, 즉 잠자는 뇌 속에서 연습을 시켜서 위협적인 경험에서 살아남도록 우리를 조건화하려는 겁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우리 종의 일상이었던 시절에는 위협을 시뮬레이션하는 게 생존에 도움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끔찍한 상황을 만성적인 악몽으로 다시 경험하는 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꿈에서 사회적 상황도 연습합니다. 이게 바로 꿈의 사회적 시뮬레이션 이론인데, 과학자들은 우리 꿈의 사회적 상황이 엄청 많다는 걸 발견했어요. 친한 친구와의 싸움, 짝사랑하는 사람과의 데이트, 동료와의 충돌, 학교에 바지를 안 입고 가는 상황 같은 거죠. 사회적인 것이 우리 종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연습하는 건 진화적으로 큰 이점이었을 겁니다. 꿈의 이상한 경험은 문제 해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소설가 존 스타인백은 이렇게 말했죠. 밤에 어려웠던 문제가 아침이 되면 해결되는 건 흔한 경험인데, 수면위원회가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에게 매일 밤 자기 전에 집중할 숙제 문제를 주었더니 일주일 안에 4분의 1이 꿈에서 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꿈은 논리나 물리 법칙에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이면서도 가끔 이상한 해결책을 찾기에 좋은 장소거든요. 특히 기존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한 문제일 때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위대한 예술 작품을 꿈 덕분에 갖게 된 거죠. 비틀즈의 상징적인 노래 예스터데이, 살바도르 달리의 녹아내리는 시계, 메리 셜리의 소설 프랑켄슈타인, 그리고 수많은 다른 작품들 말입니다. 그럼 꿈을 꿔서 노벨상이나 그래미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지금 꿈 인큐베이션이라는 걸 실험하고 있는데, 잠들기 전에 뇌를 준비시켜서 더 창의적이 되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꿈이 이렇게 흔하고 우리가 인생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꿈을 꾸는데 보내니까 꿈은 거의 확실히 유용할 겁니다. 한 가지 이유든 여러 가지 이유든 말이죠. 그런데 애초에 꿈은 왜 진화한 걸까요?
어쩌면 우리 행성의 자전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과학자들은 꿈의 기원이 인간과 모든 동물이 어둠 속에서 보내는 엄청난 시간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눈을 사용해서 주변 세상을 보는 능력은 엄청나게 중요한 진화적 이점이고, 그래서 시각을 담당하는 뇌 부분인 시각 피질이 우리 뇌에서 엄청난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꽤 쉽게 재배선될 수 있거든요. 만약 당신이 눈을 가린다면 시각을 사용하지 않은 지 1시간 만에 뇌가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시각 피질의 뉴런들이 다른 작업을 위해 점령되기 시작하는 거죠. 밤의 긴 어둠은 우리 인간 조상들의 시각 피질이 잠자는 동안 다른 기능에 의해 점령될 위험이 매우 높았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꿈과 그 고도로 시각적인 특성은 이 취약한 뇌 영역을 밤의 활성화 상태로 유지하고 뇌가 불행한 방식으로 재배선되는 걸 막기 위해 포유류에게서 진화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정답일까요? 문제 해결인가요? 연습인가요? 시각 유지인가요? 아니면 이것들이 조금씩 섞인 건가요? 과학자들은 이 아이디어들 중 하나가 맞을지 여러 개가 다 맞을지 아직 모릅니다. 연구는 계속되고 있죠. 과학이란 항상 그렇습니다. 뭔가를 계속 알아내지만 완전히 다 알아내지는 못하거든요. 꿈이 처음에는 한 가지 기능을 위해 진화했지만 오래 남아있는 동안 여러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돕게 되면서 계속 유지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잠자는 뇌의 작동 방식을 들여다보려는 시도는 심리학과 신경과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인데, 우리는 꿈의 과학에 대한 점점 더 완전한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한 꿈씩 말이죠. 우리 뇌가 매일 밤 만들어내는 이 신비로운 세계는 아직도 우리에게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 모든 비밀이 밝혀질 날이 올 겁니다. 어쩌면 그것도 누군가의 꿈속에서 말이죠.